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진짜 인사이트. 네,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역사다로 함께하겠습니다. 김재훈 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재원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역사 얘기를 듣다 보면 아 이거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건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뭐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네. 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 사는 거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네, 그러니까 조금 네. 이해 수용까지는 아니어도 그럴 수 있었겠구나. 예, 뭐 그런 부분들. 네. 그래도 이제 분노할 포인트들도 네, 있고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었으면. 이라고 얼마나 좋았을까. 네, 100번을 네.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도 아, 죽어도 안 돼. 사람이 어떻게 라고까지 말하는 거에 역사학자들은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일단 뭐 만약이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하지 않으니까. 않으니까 예. 네. 더 그렇기도 하고 그런 상상력이 없어요.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네. 주어진 어떤 팩트에. 자료와 사료 안에서 최대한 어떤 그런 합리적인,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역사학의 가장 큰 약점일 수도 있다고 저는 왜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합리적이지 않은 거를 저희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전 대부분 비합리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비합리적인 어떤 그런 판단들을 사료 안에서 보게 됐을 때는 이제 당황하거나 이걸 또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답답할 때가 조금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게 좀 한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물건을 살 때도 가격 대비 성능 이런 거 따지면 요걸 사야 되는데 그냥 예쁘면 그걸 삽니다. 비싸고 쓸모 없어도. 그래서 계속 야단 맞거든요. 근데 역사 속의 인물들도 그 비슷한 선택을 물건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주인공의 심리 아니면 주변 상황 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행적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유추해야 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구조인데, 네. 구조 안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판단들은 사실 정말 뜬금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저희의 합리적인 시선에서, 어쨌든 이건 인문 과학이니까요. 예. 그걸 이제 판단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좀 어려울 때가 있죠. 이 도저히 그렇게 선택이 안 되는 선택인데 이걸 한 왜 했지? 100가지 생각해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선택인데 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지? 네. 그럴 때는 이제 좀 분석이 힘들 때가 있는 거죠. 그 멘탈 특이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살면서 그죠? 네. 예. 그런 사람을 분석하는 게 학자들은 되게 힘드실 수 있겠다. 그렇죠. 예. 왠지 이게 오늘의 스포 같은데요. 예. 자, 12월 10일이 지났습니다. 네. 예년 같으면 그냥 시사 프로그램에서 혹은 뭐 역사 프로그램에서만 한 번쯤 다뤘을 법한 이야기가 대한민국을 들썩거리게 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봄이 1000만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12.12 군사반란을 영화를 통해서 자세하고 면밀하게 알게 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12.12, 그러니까 12월 10일 날 있었던 많은 추모제에 꽤 많은 사람들이 평소보다 네. 참석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선생님도 좀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이 12.12라는 이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일이었죠. 쿠데타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저는 이 상황이 되게 흥미로워요. 미디어의 힘이라는 걸 좀 느끼기도 하고, 예. 영화 한 편이 이날을 이렇게. 추모의 날로 이렇게 기억하고, 왜냐면 그때 이제 영화에서 좀 비극적으로 돌아가시는 몇몇 분들 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그 추모 행사들이 좀 열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좀 미디어의 힘인가? 이게 하나의 문화 현상처럼 변하는 걸 보면서 작년 12월에 전혀 관심도 받지 못했던 그런 어떤 일들이 갑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되니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현상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컨텐츠의 힘이 네. 대단한 거고, 근데 그 컨텐츠가 힘을 발휘하려면 관객들이나 수용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한 신뢰도를 발휘해줘야 되거든요. 저 또 왜 저러지?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 힘이 없는데 네. 공감하는 포인트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컨텐츠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 영화를 잘 만들어야 돼요. 김성수 감독이 뭐 한 해도에 영화 네, 만드신 네, 네. 분이 아니니까.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네.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많죠. 특히 그런 우리는. 걸 좀 미디어
뭐 영화든 아니면 요즘 뭐 OTT나 이런 거에서도 또 좀 이렇게 화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걸로 잘 만들 것들이 많거든요, 정말. 예, 그런 것들을 좀 내년 내후년에는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어떻게 고증 뭐 이런 거 가끔 연락 옵니까? 할 때 있죠. 할 때 있는데 네. 네, 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감독님들 전화 주십시오. 지금 어디 전화 온 데 있나 봐요. 제가 자리 깔을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국은 역사가 굉장히 짧잖아요. 네. 우리에 비하면. 네. 그 이야기거리가 우리보다는 좀 부족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미국은 본인들의 그 짧은 역사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그 네. 부분을 이렇게 많이 자세하게 보여줘서 영화를 많이 만드는데 그렇게 치면 진짜 우리는 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죠. 그리고-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방금 미국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사실 미국은 역사 짧다고 하기에는 거기도 이제 보통 한 200~300년 됐으니까 그래도 5,000년인데요, 우리는. 여보세요. 근데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는 이제 시절들은 저희도 한 2000년 정도 이제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번 영화도 누가 봐도 한 인물이 떠오르지만 네. 실명을 쓰지 많죠. 못하잖아요. 네. 이게 아직도 미디어에서 다룰 때, 역사를 다룰 때 자율성은 미국보다도 훨씬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네, 주제 선택을 할 때, 예, 이거는 아직까지 한국은 자유롭지 못한 나라. 어떻게 보면 길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미디어나 이런 문화로 다루는 예술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사자 명예훼손이니 뭐 이런 걸로 돼버리니까 오히려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역사적인 우리가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도 못 다뤄지고 있는 게 많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는 역사다. 흥선대원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이 역할을 하신 많은 배우들이 있는데 네. 굉장히 할 얘기가 많고 표현해야 될 감정이 많아서 어떤 배우가 하면 이 흥선대원군을 잘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기억나는 흥선대원군 역할이 좀 있습니까? 제가 그분 성함을 모르는데 옛날에 그 하늘아 아니 하늘아 아니군요. 하늘아. 그거는 이제 저기 뭐지 또 짧은 식 티났잖아요. 아, 예, 예, 사도세자 예. 얘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중견 배우들이 많이 했었는데 네. 생각해 보면 명성황후나 민비는 굉장히 주목돼서 이미연 씨 이렇게 딱 그쵸. 생각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유동근 씨가 그랬어요. 예. 국모만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예. 유동근 씨가 사실 저는 아직도 이제 흥선대원을 하면 유동근 딱 하는 그런 그 게 연기 좀 마음에 남아있죠. 드셨어요 그때? 잘하셨죠. 유동근 씨는 뭐 워낙 네, 연기 사극 워낙 잘하시니까 네. 충분히 잘 살려내셨죠. 네. 네네. 저를 갑자기 당황시킨 거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조대비 라인에 서서 네. 왕위를 자신의 둘째 아들을 고종으로 앉힌 거잖아요. 근데 고종이 어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흥선대원군이 딱 칼자루를 쥐고 마음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대비의 섭정도 만만치 않았다. 이 부분부터 얘기 다시 해볼까요? 그 얘기는 사실 뭐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실록에서는 당연히 고종이 한 걸로 나오고요. 그렇겠죠. 네. 그러네요. 그렇기도 하고 흥선대원군과 조대비 사이에서의 어떤 어느 정도의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 상상의 영역일 수밖에 정치의 지분이. 없죠. 근데 이제 합리적으로 또 여기서도 이제 합리적으로. 합리적인 해석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흥선대원군이 했겠지만 아마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정 정도는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정도인 거지 마치 뭐 이렇게 함께 공동 정권이 딱 수립된 거라든지 예. 아니면 초기에는 조대비의 목소리가 더 컸다라든지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흥선대원군은 아주 오랫동안 자신이 그리던 정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뼛속까지 아주 단련되어 있는. 그러면 드디어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네. 어떤 정치를 했습니까? 네, 저분이 어머나. 매섭지 않으십니까? 눈매가 아주 되게 매서우신데 말르셨네. 예. 가장 먼저 이제 당연히 하려고 했었던 건 지금의 문제의 원인을 세도 정치에서 찾으려고 했었던 거죠. 지금 이 문제된 거는 다 안동 김씨 때문이다. 안동김 씨 때문이다라고 이제 못 박는다기보다는 세도 정치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구조는 맞으니까 그렇죠. 이 구조를 좀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네, 그러면은 세도 정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좀 뭔가 좀 추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제 고민을 했겠죠. 네. 그때 나오는 게 이제 레트로인 거죠. 레트로. 레트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고. 복고요? 네, 어디로 복고. 돌아가요? 조선 초입니다. 아. 조선 초의 시스템이 건강한 시스템이었다라는 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 신화의 국가잖아요. 군신의 국가 뭐 이런 건가요? 군신의 국가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거죠. 왜냐하면 군권과 신권이 적절히 조화와 균형과 견제를 이루는 시스템. 오. 이게 어떻게 보면 경국대전이라는 네. 법전에도 이미 적혀져 있는 시스템인데 그게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가장 크게 무너졌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서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원이 너무 많이 펼쳐져 있었던 거죠. 네. 이게 전국에 굉장히 많은 서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 서원을 47개로 핵심적인 서원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철폐를 해버립니다. 서원이 싱크탱크인가요? 지방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신권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세도관. 아니 근데 저기는 연구하는 데 아니에요? 서원이면 학교 같은 거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서원에 등록을 하면 일단 군대를 안 가도 돼요. 그리고 서원에는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세금이 면제가 되는 교육기관이니까. 세금이 면제가 되고 세금이 면제가 되는 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군 충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일단 돈을 걷어들이는 세금을 이제 걷어들여야 되는데 전국에 저런 서원 땅이 너무나도 많다 그럼 보니까 세금이 잘 안 거칠 세금이 거고. 잘 안 거쳐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사립학교예요. 그러니까요. 사립학교인데 국가에서 지정한 사립학교인 네. 거죠. 근데 저기는 사실 사림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정치와 자신들의 어떤 사상을 지방사회에 뿌리는 공간인 거죠. 그렇게만 놓고 보면 얼마나 건강한 네. 그런 거겠어요. 근데 이제 저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붕당이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그 붕당이 지금의 어떤 분열을 다 낳았고, 네. 그 분열들을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조장하고 있는 것이 서원이다라고 보니까 요거 싹 없애라. 핵심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기관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철폐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응원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폐단이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 저희 가면 군대 안 가니까 그렇기도 하고 저 돈도 안 거치고 뭐 이러는 것 땅도 때문에 있고 그죠? 징수가 안 되고 이러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거는 좀 격렬하게 갈리기는 갈려요. 왜냐하면 저기에서 권력이 나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철폐되는 게 굉장히 지역에 있는 사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철폐되는 게 굉장히 부담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조선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찍는 게 서원이었기 때문에 저게 철폐될 때는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 응원은 많이 받습니다. 네네네. 저걸 딱 하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뭘까라고 하니까 결국은 행정 시스템이었던 거죠. 조선 초기 행정 시스템이라고 하면 저희가 또 교과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의정부 있고 네. 육조 딱 네. 있고 해가지고 이런 시스템들이 딱 있는 거잖아요. 중앙정부 시스템. 중앙 정부가 있고 관료제 시스템이 네. 명확하게 네. 딱 있는 거죠. 그 위에 왕이 있고. 그렇죠. 의정부가 있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왕이 있습니다. 왕. 네. 왕이 있고요. 장차관급의 인물들을 당상관이라고 불러요. 종이품 이상을. 예. 종이품 이상 당상관. 그 당하관이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하급 관리들인 거죠. 그 이하 당하관. 이 세 세력이 균형과 조화와 견제를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급 관료가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궁금한 네. 그거예요. 왕과 당상관을 견제하지? 견제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당화관은 굉장히 중요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언론 기관입니다. 언관직. 흔히 삼사라고 불리는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아, 막 모여가지고 전환이 되옵니다 하고 막 상소문 막 올리고 이러면 왕도 마음대로 못하고. 관리 감찰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언론기관, 지금의 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하급 관료지만 지금도 그렇잖아요. 언론사들이 나름대로 힘을 갖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왕과 당상관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죠. 이게 그 관직 자체는 낮더라도 그렇죠. 관품 숫자도 자체는 많고, 낮더라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삼자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잘 유지가 되다가 예. 이 당하관 그 관직,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관직을 청요직이라고 부릅니다. 청요직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청렴하면서도 아, 청렴하지만 필요한? 요직인 거죠. 네. 그런 직들이 이제 아까 말했었던 그런 관찰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관직이었는데 여기 이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권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 후임을 자기가 추천할 수 있습니다. 와. 그렇게 되면은 나름대로 수 있는 독립권을 갈 거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던 거죠. 네. 근데 이 청요직을 두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게 붕당이에요. 아. 자기 쪽 사람을 여기다 꽂고 싶었던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균형 자체가 자기네들 좀 그 붕당 중심으로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언제나 근데 시스템을 만들어 놓더라도 그 시스템의 허점들을 찾기 마련인 그걸 피해 나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 이게 근데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그렇죠. 또 여전히 그런 것처럼 그때도 그런 병폐가 조금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붕당이 또 너무나도 거칠어지게 되면은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왕이 생각할 때 똑똑한 왕이에요 만약. 네. 그럼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지? 음. 그 고민을 가장 좀 격렬하게 했었던 사람이 영종조였던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탕평. 탕평인 건데 그 과정에서 이 삼사를 눌러버려요. 그리고 강력한 왕권으로 당상관들만 내가 왕권으로 누르면 나머지는 알아서 조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그 거예요. 영정조 시절에 그게 이제 특히 정조의 탕평책이라는 게 그런 거죠. 충성해라. 붕당 같은 거는 필요 없어. 충성을 하면 돼. 그리고 원래 그게 성리학 아니야? 예. 그렇게 공부로 눌러버린 거죠. 공부로 네. 지금까지 많은 걸로 누르는 사람을 봤어도 공부로 누르는 공부로 누르는 사람 처음 봤네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본인 때까지는 똑똑한 왕이 인물이 있으면 괜찮은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국왕권을 똑똑한 인물이 갖고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네. 장차관들과 나름대로 조율하면서? 조율하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그럼 알아서 관료제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진짜 상명하복으로 따다다닥 꽂혀버리는 거죠. 네. 지금으로 따지면 그 삼권의 어떤 모든 것들을 국왕 하나로 이렇게 몰아버리고 관료제 안에서 그냥 쫙 펼쳐버리는. 수직적인 아주. 네. 근데 그 전제왕권의 가장 큰 약점이 아들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들은 나오는 대로 하는 거지. 네. 이게 뭐 내가 똑똑한 사람 낳아라 뿅 한다고 해가지고 나아지는 아들이 게 나아지는 게 아니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본인 사후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보통 똑똑하신 분들이 내 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고 그 아들을 그래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했었고 나름대로 네. 키워주려고 했지만 빨리 죽었죠. 본인 또 빨리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내 사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네. 나한테도 무슨 무슨 일이 생길 수 생길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거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세도 정치로 변질이 된 건데 네. 흥선대원군은 이제 그걸 본 거죠. 음. 그러면 그렇게 한 인물에 집중되어 있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경국대전이라는 시스템이 우리는 있지 않느냐. 네.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된다. 예. 라고 해서 지금 세도 정치가 가지고 있는 좀 비정상적인 행정 시스템들 하나하나씩 치는 거죠. 그게 이제 비변사로 대표되는. 비변사에서 모든 걸 다 처리했었던 걸 다 없애버리고 예. 원래 의정부 6조 이런 시스템 있잖아. 이걸로 돌아가. 예. 라고 해서 의정부를 다시 부활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예.
경국대전 시스템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수립하자인 네. 건데 그 여기까지는 좋아요. 뭐 밖의 상황이 일단은 차치하고서라고 차치하고. 일단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강했을 때 우리 이렇게 했었지. 했잖아. 예.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헛발질 같은 건데 과거로의 어떤 회기라거나 이런 것들이 집착하게 될 때 꼬기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궁궐 증축입니다. 아, 이게 뭐냐면 치적 사업을 하고 싶으셨구나. 이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죠. 예. 경복궁이 정궁이던 시절, 예. 경복궁이 법궁이던 시절에 경국대전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럼 저기가 복궁이고 정궁 물론 창덕궁에서 거의 대부분의 정사가 이루어집니다만 그 조선이 건국되고 망할 때까지 망할 때는 이제 덕수궁으로 딱 한 번 마지막에 고종이 그 옮겨가는 거 말고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경복궁은 정궁이자 법궁입니다. 법궁? 그 여기가 딱 법으로 규정한 정궁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로 돌아가야지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증축 사업 이게 임진왜란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거 실패했거든요. 네. 광해군도 실패를 했었고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구하고 사실상 거의 신축입니다. 왜냐면 거의 이제 폐허가 된 채로 200년 이상이 된 거기 때문에 예. 여기가 그냥 사실상 신축이에요. 신축 공사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조금 더 오바를 하는 게 원래 경복궁은 칸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웅장하게. 신증축을 하는 거죠. 신축이자 증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상황이 좋지 않았으니까 네. 백성들은 서원 철폐할 때야 만세 불렀겠지만 뭐 하는 거지? 네. 똑같구만 이렇게 욕을 엄청 합니다. 그럼 뒤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나람님 욕을 엄청 하는데 돈이 모자르다 보니까 이제 저런 거 당백전. 당백전을 찍어내게 되는 거죠. 당백전입니다. 그야말로 네. 원래 한 전짜리를 요거 하면 100전으로 쳐주는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오는 거죠. 쌀값이 폭등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민심이 서원철폐 그 지역 민들 입장에서는 서원에서 뜯겨가는 게 엄청 많고 막 이랬는데 서원철폐 너무 좋아. 그다음에 예전의 시스 우리 잘 나가던 때로 돌아가자. 너무 좋아. 박수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흥선대원군 국정운영 지지도 99% 네. 막 96%막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경복궁을 짓는다. 그러면서 이제 끌려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경복궁 짓기 위해서. 그렇죠. 가서 부역해야 되니까. 네. 근데 돈 없다고 당백정 찍어내니까 또 물가 오르고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 고종이 12살에 왕이 됐잖아요. 네. 흥선대원군 이런 정치를 하는 동안 고종도 나이를 먹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혼도 하고. 네. 그러면서 왕후였던 중전 민 씨가 정치를 이끌어가게 되는데 네. 제가 만화책에서 본 걸로는 그 외척이 바로 하는 거가 싫었던 흥선대원군이 이 집안이 변변치 않은 신부감을 네네네. 골랐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반은 이야기인데. 맞고 반은 틀렸습니까? 일단 일단 저거는 당연히 그 저번에도 얼굴이 말씀드렸죠. 그 아닙니다. 얼굴이 아닙니다. 예. 아무도 몰라요. 사진도 안 남아 있어서. 한 장 있을 법도 한데. 그 여러 가지 이게 혹시 명성황후는 중전민 씨는 아니었을까로 추측되는 사진들이 여러 장 나왔었어요. 있긴 있는데. 네, 근데 그게 다 아닌 걸로. 네, 아닌 걸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흥선대원군 사진도 남아 있으니까. 네. 중전 민 씨의 사진도 어딘가 한 장 있을 법도 한데 그죠? 그러니까 여성이 이 시절까지는 그러니까 사진 왕후의 사진을 함부로 찍는 게 불경한 일이었을 수도 그랬을 있겠네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찍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네. 남아 있더라도 뭐 다 사라졌거나 네. 그랬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원래는 사실 이 정통성이 굉장히 센 왕들은 숙종 같은 경우에는 15살에 그냥 왕이 돼도 네. 본인이 정치해요. 그 섭정을 안 해요. 그냥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실 교육도 받지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기간을 갖는 건데 그 교육 기간이 사실 너무 길죠. 23살까지 23살이면 그때 10년을 했습니다. 10년을. 그 너무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라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아니 네. 왕이 나이가 23살인데
아직도 아빠가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를 듣고 있는 이상하잖아요. 그 모양새도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게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지만 그 누구도 이걸 상소문으로 올리진 않습니다. 무서우니까요. 이유는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요. 이게 대단한 용기 건 거거든요. 네. 일단 그 말은 상소를 올리는 순간 아무리 수려하게 글을 쓴다 그래도 왕 너 뭐 하는 거야? 나이 23살 먹고 아빠한테 아직도? 이 얘기가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파파보이다 뭐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빠도 욕해야 되는 건데 네. 결국은 그 사람도 흥선대원군은 왕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왕의 아버지를 욕하는 거 왕을 욕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상소문을 올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올리죠. 누군데요? 그게 이제 최익현이라는 사람. 들어본 이름인데. 네, 나중에 도끼 들고 네. 머리 자르라고 올라가시는 그분. 네. 그분이 이제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상하다. 네, 저건데. 내용을 요약해 주시면. 그 내용 요약하면 아버지가 그만하시고 나이 찾는데 왕이 직접 하시라는 내용. 네. 지금 문제가 많다. 근데 저거를 했었던 거는 사실 서원철폐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지역에 있는 유림이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비정상적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거는 폭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주변에는 지금 흥선대원군의 아청꾼들만 있고 왕 옆에서 진짜로 보좌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상소문을 최익현의 상소문 뒤 이후에도 최익현의 상소문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최익현의 상소문은 단어 어투 굉장히 세신. 네, 그냥 목을 치라 그래요. 그냥 이럴 거면 그냥 저의 목을 치십시오. 도끼 들고 올라가시잖아요. 도끼 들고 올라가고 이럴 거면 그냥 내 목을 쳐라. 내 말 안 들을 거면 내 말을 듣던 아니면 내 목을 치십시오. 이 정도의 어떤 강단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최익현이 저렇게 상소문을 올렸을 때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종이랑 중전민 씨였던 겁니다. 저걸 빌미로. 너무 좋은 타이밍이었던 거죠. 민심이 이러하니. 네. 이게 아마 고종과 중전민 씨 같은 경우에도 타이밍은 재고 있었을 겁니다. 네. 바보가 아닌 이상 23살이면은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조선의 남성의 평균 수명이 한 40살쯤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평균 수명이 좀 내려가는 이유는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인 네. 거고 그래도 50 넘어까지는 당연히 근데 그러면 인생의 절반 나이가 먹었는데도 아빠 그렇죠. 그늘 밑에 있는 거니까. 본인도 창피하고. 그렇죠. 근데 좀 고종 같은 경우는 아빠가 무서웠을 거예요. 밉진 않았을까요? 이때까지는 아마 밉다라는 생각보다는 어쨌든 네. 본인은 왕을 만들어준 인물이기도 하고 아버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딱히 뭐 그렇게 자기한테 안 좋은 뭐 그런 거는 없었으니까. 근데 이 정도였겠죠. 왜 아직도 아버지가 하시지? 정도의 어떤 생각. 근데 이걸 나가라고 어떻게 말하지? 여기서 그냥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무서운데. 근데 이제 중전민 씨도 아버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뭐 이러고 있는 중에. 근데 중전민 씨가 아버님 시아버지한테 너무 하신다고 말하긴 좀 그렇고. 그렇죠. 그럼 계속 남편한테 아버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계속 바가지를 긁을 수 있는. 충분히 그랬을 수 있죠. 왜냐면 저희 집에다 대비해 보면 이제 그럼 대놓고 얘기 못 하면 자꾸 이제 남편을 바가지를 긁게 되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왕실의 일을 이렇게 제가 조금 그 사가 일처럼 말씀드려 죄송하긴 한데. 그 뭐 죄송할 일이 뭐 있어요? 이미 뭐 망한 나라인데요. 네, 전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선의 왕실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3.1 운동 이후 만들어진 임시정부와 민주공화정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라지 조선과 상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사적이건 공적이건 그거를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불경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타이밍을 이제 최익현의 상소문을 빌미로 신하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최익현을 칭찬합니다. 고종이 그 목을 친 게 상소문을 아니고. 들고 그걸 들고 네. 정말 이게 나라를 위한 충정이로세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여론이 좀 바뀌는 거죠. 왕이 뭔가를 하려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 또 고종과 주변의 중전 민씨 세력들을 중심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힘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왕의 그 한마디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정당성이 없어요. 그냥 자신의 지위는 왕의 아버지인 거지.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경국대전 시스템을 강조하고 조선 초기 그다음에 어떤 그 레트로 복고 그다음에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네. 강조해 왔기 때문에 최익현이 한 말은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당하군요. 성인이 된 군주가 있는데 네. 성인이 된 국왕이 있는데 직접 하셔야죠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려가게 되고 친정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어도 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물러났을까 싶은 거예요. 네. 뒤에서라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라도 정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집착이죠.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같은 거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최면에 스스로 걸려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맡겨놨더니 나라를 망치고 있어라고 하는 명확한 그 자기 최면에 걸려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리고 그것이 또 완전히 틀린 이야기였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일단 뭐 그 민씨 척족이라고 불리는 네. 그 세력들이 그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다시 돌려놓으려고 했었던 세도 정치의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고. 그 민씨들이 정치했을 네.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토록 막아왔었던 어떤 통상수교 거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자기 철학 안에서 철학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 평가는 뒤로 하고 네. 저런 이제 척합이 세워가면서 네. 나름대로의 철학 속에서 지켜내려고 했었던 조선이 깨진다라고 보여진 거죠. 근데 그것도 완전히 틀렸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실제로 민씨척족들이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요. 네. 거의 뭐 더 엉망진창으로 나라가 그 민씨척족들의 어떤 손아귀에서 벌어지기도 했었고 개항을 합니다. 일단 그 이전과는 달리 네. 개항에는 철학이 있어야 돼요. 외교 관계에 철학이 없으면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휘둘리겠죠, 충분히. 일단 개항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한번 들어볼까? 네. 그래 일본이랑도 하고. 예. 그래 미국 영국이야? 영국 야 영국 잘 사네 우리도 예. 하고. 미국 왔어요? 예 예. 하고. 독일, 예. 프랑스, 러시아 이렇게 할 때마다 철학이 없이 외교 관계를 맺어보니까 관계만 맺는 거에 집착을 해버리면 뜯겨나갈 거는 서로 다 뜯겨나가고 그 외교 관계 안에서 풀어져야 할 많은 것들이 더욱더 복잡하게 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얽히고 설키고 미국이 이만큼 뜯어갔으니까 일본도 하나 더 아까 줘야? 그래서 또 중첩돼서 조약이 맺어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모습을 흥선대원군이 바라봤을 때는 당연히 이건 가만히 둬선 안 되겠는데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정변을 일으켜 정말 많은이란 건 한 번이 아니라는 한 번이 뜻이에요. 아니었어요. 예. 예. 처음에는 그 이제 서자 중에 마지 서자라면 다른 부인의 네. 아들. 네. 네. 그 이재선이라고 이재선 사건이라고 한번 이재선 사건이요? 예. 그 왕을 자기 서자를 왕으로 앉히려고 합니다. 한 번 해봤으니까 두 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킹메이커. 네. 그때 당연히 이제 진압이 되고요. 그리고 한번 이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모군란 때는 이제 한번 네. 또 올라왔다가 예. 급하게 또 청나라에 의해서 납치를 당하죠. 그럼 중국으로 가나요? 중국에 납치됩니다. 청나라에. 가서 네. 중국 사람들하고 또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또 넘어오려고 하다가 또 안 되고. 예. 그리고 또 그 손주가 하나 있습니다. 손주를 또 한번 세우려다가 또 안 되고. 예. 여러 번이 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아들이었었던 고종과 척을 지게 되는 거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선다는 게 쉬운 일이야. 천륜이잖아요. 사실 네. 이거는 인륜 천륜인 건데 이때까지도 그래도 좀 서로 내외는 하지만 아예 연을 끊지는 않아요. 근데 끊는 일이 생깁니까? 그게 이제 을미사변입니다.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해서 자신의 권력을 쥐었던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형을,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내 조카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했을 거란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재원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